경기 침체 안 올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트럼프 관세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것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고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그런 걱정들 많았지만 저는 그때도 걱정할 일 하나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채권 수익률이 조금만 올라가자 바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죠. 트럼프는 시장의 성과를 자신의 업적처럼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을 결코 무너뜨리지 않을 거란 확신이 저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타코 트레이딩이라고 트럼프는 항상 물러선다라는 비아냥대는 신조어도 생겼을 만큼 트럼프의 근데 그런 성향은 원래부터 예고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 지금 상황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골디락스를 향해 가고 있는 베스트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위 네트워크가 그 네트워크를 통합해버리면은 후발주자는 뭐 사실상 절대적으로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통화 네트워크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제 와서 다른 디지털 자산이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구글이나 배민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신민철 작가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멘탈이 전부다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을 쓴 신민철 철이형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트럼프 이란 공습 발표 이후 10만 달러 선이 휘청거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은 좀 어떠한가요?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10만 달러를 깨졌었지만 현재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완화되고 휴전 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시 11만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항상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비트코인은 존재하는 모든 메이저 자산 중에서 황금성과 유동성이 가장 뛰어난 자산입니다. 그런 일이 이제 주말에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주식은 팔 수가 없죠. 그리고 한밤중에 발생을 해도 주식은 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365, 24시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딱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이다. 거기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팔고 나서 D+2 일 정도 걸려서 현금화 할 수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1분 안에 통장까지 현금을 바로 꽂을 수 있거든요. 그런 엄청난 황금성과 유동성이 있다는 특징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자산으로서의 특성이지 결코 단점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 갑자기 돈이 필요해졌는데 다른 자산들은 그걸 바로 현금화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은 1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도 있는 자산의 특성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관세 전쟁의 리스크가 조금 줄어든 상태인데요. 이러한 관세에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진 비트코인의 상승의 발목을 붙잡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거시경제 환경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물가가 관세의 영향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오르고 있고 고용시장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지금 24만 건을 넘어서면서 30만 건 정도부터 이제 좀 고용시장이 약세로 돌아선다고 볼 수 있는데 20만 건 아래에서 24만 건, 그러니까 20만 건 중반대까지 올라오면서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실업률은 4.2%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렇게 빠르게 나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나빠지지도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약해지는 골디락스에 가까운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죠. 근데 거시경제 환경은 그렇게 좋은데 문제는 사고가 발생을 했죠. 두 개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게 하나가 관세 전쟁이고 또 하나가 이제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이 두 가지 전쟁이 위험 자산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길은 탄탄대로 뚫려 있는데 앞에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가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이나 나면서 완전 정체되어 있던 상황이라는 거죠. 이 사고 두 건만 수습되면 길 자체는 완전 탄탄대로기 때문에 전속력으로 달려갈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사고인 중동 리스크는 이제 거의 수습이 돼가는 상황이고 이제 하나의 사고가 더 남아 있는데 그게 관세 전쟁인 거죠. 근데 이거는 트럼프의 해방의 날 이후로 어느 정도는 불확실성이 정점을 지나갔지만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당장 7월 9일에 기존의 90일 유예해뒀던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근데 현재 완전하게 협상이 이루어진 국가는 영국밖에 없어요. 근데 영국은 사실상 원래 관세율이 10%였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는 국가고 이제 중요한 국가들이 하나도 협의가 아직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7월 9일 이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죠? 만 지나면은 이제 90일 유예가 만료가 됩니다. 그럼 그때가 다가오면 시장은 또 불확실성에 떨게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당장 그 2주 안에 주요 국가들이 전부 관세 협상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해결할 가능한 방법은 뭐가 있냐? 또 유예를 하는 거죠. 거기서 60일이든 90일이든 다시 한번 유예를 하는 건데 이렇게 유예가 한 번 더 이뤄진다면은 시장은 관세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유예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 또 트럼프가 갑자기 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 또 위협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최근 미국 경제 침체에 빠질 확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관련되어서 작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거는 제가 작년부터 나올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경기 침체 안 올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트럼프 관세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것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고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그런 걱정들 많았지만 저는 그때도 걱정할 일 하나도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채권 수익률이 조금만 올라가자 바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시장을 망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이미 1기 때도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시장의 성과를 자신의 업적처럼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장을 결코 무너뜨리지 않을 거란 확신이 저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왔고 그래서 최근에는 타코 트레이딩이라고 트럼프는 항상 물러선다라는 약간은 좀 그런 비아냥되는 그런 신조어도 생겼을 만큼 트럼프의 근데 그런 성향은 원래부터 예고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습니다. 경기 침체도 지금 불과 한 두세 달 전 트럼프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정점을 향해 갈 때는 올해 경기 침체 확률을 시장에서는 거의 70%까지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도 아까 골드만삭스랑 비슷하게 30% 이하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낮아진 이유가 실업률이 오르고 있지 않아요. 실업률이 오르고 있지 않고 물가는 낮은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경기 자체가 지금 굉장히 튼실한 상태에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한순간에 나빠질 거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조금씩만 약해지고 있고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이런 지표들도 급격하게 나빠지기보다는 약간씩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를 향해서 경기 약세를 향해서 조금씩 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경기가 나빠져야 금리도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상황은 굉장히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골디락스를 향해 가고 있는 베스트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횡보 중인 비트코인을 보고 투자자들은 상승과 하락의 전망이 엇갈린다고 하는데요. 작가님 생각은 어느 쪽을 바라보실까요?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요. 일단은 방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너무나 탄탄대로고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소 중 하나가 유동성이에요. 비트코인은 자산으로서 가지는 가치의 대부분이 유동성 흡수제의 역할을 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과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동성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데 그 글로벌 유동성이 지금 계속해서 상승 중입니다. 심지어 최근까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달러가 일시적으로 강세를 겪는 상황에서조차 유동성은 증가하고 있었어요. 글로벌 유동성은 달러로 평가하기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은 약화되거든요. 왜냐하면 표시 자체가 달러로 되기 때문에. 근데 달러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르고 있었다는 얘기는 글로벌 유동성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지금 하반기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지금 시장은 원래 2차례에서 이제는 3차례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달러는 지금도 이제 최저치를 뚫고 이제 98 이하로 내려갔는데 달러 인덱스는 이게 90을 향해서 앞으로 한 10% 정도는 더 빠질 거예요. 근데 그 속도를 더 가속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유동성은 더 빠르게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이 완전한 확장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전 세계적인 거시 경제 환경이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 둔화로 가면서 각국의 중앙은행이 조금씩 금리 인하를 계속 지속해야 될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상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인 거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커진 만큼 예전의 비트코인만큼 큰 상승률을 기대하긴 어려울까요? 모든 자산은 원래 시가총액이 증가하면은 변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자산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데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까지의 비트코인이 강력한 상승을 보이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시가총액이 커진 것도 있고 기관이 들어와서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유동성 확장 사이클의 본격적인 확장기가 뒤로 밀렸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경기와 고용이 너무 강하면서 올해 들어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한 번도 안 했죠.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이 유동성 확장 사이클의 상승 타이밍이 뒤로 밀리면서 제가 방금 전에도 듣고 있는 유동성과 절대적 연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 절대적 연동성을 가진 유동성의 확장 타이밍이 미국의 너무나 강한 경기와 고용으로 뒤로 밀리면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가격 상승기가 오지 않은 것이지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내년 중순까지 한 5번은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본격적인 유동성 확장기에 돌입을 하면은 비트코인은 물론 이제 과거에 말도 안 되는 상승률만큼은 오르기 어렵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지지부진한 흐름에서는 벗어나서 강력한 상승장으로 들어갈 확률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이 많이 코인을 매수했다면 지금은 기관들이 많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한 변화는 없을까요? 본격적으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개인들의 물량 중에 한 30% 정도는 기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장기 투자자 그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개미들, 단기 투자자들의 손에서 비트코인이 벗어나서 기관들과 장기 투자자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TR,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기업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기업이 사모으는 이제 비트코인 재무회사라고 부르죠. 비트코인을 밸런스시트에 적극적으로 추가하는 그 기업들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뭐 일본에서도 대표적으로 메타플랜시나 리믹스 포인트, 미국에서도 뭐 샘러 사이언티픽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나스닥 상장 회사들이 10개 이상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 한국에서도 비트맥스 같은 회사가 비트코인을 사고 있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마치 바이러스 퍼지듯이 이렇게 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기관급 투자자들의 유입이 앞으로도 더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기관급 투자자들로 비트코인이 넘어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은 애당초 변동성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동성 자체는 좋아하더라도 너무 큰 변동성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고객을 설득해서 이 자산을 투자시켰는데 투자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 30% 떨어졌다고 해보세요. 유지가 안 돼,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변동성은 기관들은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기관들은 항상 어느 한쪽의 포지션만을 잡지 않고 양쪽 포지션을 동시에 잡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서 해지로 동시에 매도 포지션도 잡는 거죠. 이렇게 매수 포지션을 동시에 잡다 보면 당연히 어느 한쪽으로 몰리지 않으니까 강한 변동성이 일어나기 어렵겠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개인들과는 다르게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투자를 하죠. 그럼 감정에 따라 투자를 하면 막 가격 오를 때 포모 와서 미친 듯이 사고, 가격 내릴 때 패닉 와서 미친 듯이 팔고, 이런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변동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비트코인 시장은 과거보다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산이 되고, 그 다음에 분명히 어떤 자산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떤 자산이든 계속 오르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다시 신고가를 경신한 엔비디아조차도 최근 한 뭐 반년 가까이 정도는 좀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계 1위 기업조차도 30% 이렇게 넘게 하락할 정도로 그런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아직 그거보다 시가총액이 적죠. 그러면 그보다 더 큰 변동성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영원히 오르지는 못하고 당연히 약세기를 겪겠지만, 장기 투자자 비율이 얼마 전에도 제가 방금 전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랬죠. 그렇게 계속해서 사모으는 투자자들의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간중간 하락장은 겪을지라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는 오히려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매수를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상승의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것일까요? 비트코인은 이미 거래소 내에서 이제 200만 개 초반대 정도로 물량이 줄어들어 있고요. 이번 사이클 들어서만 300만 개대에서 200만 개 초반대로 거의 100만 개 가까운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뭐 100만 개 이하로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게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 공급이 없는 물량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취득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가격을 불러야겠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200만 개가 넘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전체 발행량, 현재 발행량 대비 10% 이상이 되는 그런 물량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위기를 느끼지 못하지만, 아마 100만 개 이하? 어느 순간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는 비트코인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공포가 생기면서 어느 순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폭등하는 시기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가 없는, 이번 사이클은 아닐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정부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탈중앙화가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작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 세력이 많이 갖고 있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특정 주체가 결정권을 가지고 마음껏 그 자산을 발행량을 조절한다든지 자산의 주권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탈중앙화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마음껏 통행량을 조절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가 마음껏 채권을 발행해서 실제로 통화 발행량을 늘릴 수 있죠.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주인이 없다고 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탈중앙화의 가장 핵심이지, 어느 특정 세력이 많이 가지고 있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원래는 이제 창시자였던 사토시였는데 이제는 블랙록으로 넘어왔지만, 블랙록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블랙록이 아니거든요.
그 블랙록에 돈을 맡기고 있는 고객들입니다. 그 고객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뭐 어느 특정 주체가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60만 개 가까이 가지고 있는 스트래티지인데, 그래봐야 3%도 안 되는 물량이죠. 일반적인 주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많게는 50% 이상에서 적어도 10% 이상은 무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대주주들이. 그것에 비한다면 비트코인은 이제 와서 그렇게 많이 취득할 수 있는 주체는 더 이상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자산 대비 여전히 굉장히 탈중화되어 있는 거, 단지 소유권으로만 보더라도 앞으로 맥시멈 어느 특정 주체가 많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주식보다는 훨씬 더 탈중화되어 있을 겁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후발주자가 이미 넘어설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있다라고 보면 되죠. 지난 사이클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뭐 비트코인을 대체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지만, 이번 사이클 들어서 오히려 더 격차를 벌리고 있죠. 이거는 뭐 모든 산업 분야에서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메신저 분야에서 뭐 카카오톡을 이제 와서 역전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죠. 이것처럼 어떤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은 1위 네트워크가 그 네트워크를 통합해 버리면은 후발주자는 뭐 사실상 절대적으로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통화 네트워크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제 와서 다른 디지털 자산이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구글이나 배민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지난달 가상화폐 금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정부가 압류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결국 가상화폐에 대한 길을 열게 될까요? 중국이야 워낙 변수가 많고 어떤 특정 인물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국 쪽 얘기는 그냥 루머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너무 이제 성급하게 추측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중국을 포함한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탈달러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의 가장 최고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을 포함한 각종 디지털 자산을 향후 완전히 손을 뭐 놓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디지털 자산을 포용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어떤 특정 움직임에 너무 민감하게 단기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러시아는 세계 비트코인 채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관세를 피해 미국에서 생산할 만큼 전 세계가 비트코인 채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채굴량이 7%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채굴에 힘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채굴량이 이제 7%가 아니고 6% 이하 정도로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이미 94% 이상이 발행이 되어 있고, 비트코인의 채굴은 이미 굉장히 수익성이 적어진 모델이에요. 마진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경쟁을 하고 있고, 지금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죠. 그 얘기는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채굴을 하더라도 전혀 손해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는 이제 채굴 산업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가 규제 밖에 있는 약간은 비합법화적인 그런 자산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대우를 받았지만, 이제 미국이 완전히 태도를 전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규제 테두리 안에 넣는 합법화된 자산으로서 완전히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국가나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셰일가스를 만드는데 거기서 버려지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버려지는 에너지들로 채굴을 한다면은 원래라면 그냥 날릴 돈으로 조금이라도 수익성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법만 바뀌면은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주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주체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채굴 단가가 더 올라가겠죠. 경쟁이 심화되니까. 그러면 생산 원가가 올라가면 최종 소비자가는 어떻게 될까요? 상품의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더 밀어 올리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발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에 따르면 2140년쯤 비트코인이 모두 채굴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남은 비트코인을 모두 채굴하고 나면 비트코인의 생태계는 어떤 식의 변화가 생길까요? 그때쯤 되면 아마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가격이라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채굴자들이 생산 보너스, 채굴할 때 나오는 비트코인은 더 이상 벌지 못하지만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는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가격 자체가 천문학적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의 금액도 엄청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 생태계가 무너지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과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관세와 전쟁 때문에 조금 주춤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추후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이나 변화를 야기할 만한 것들을 내세울까요?
뭐 지금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미디어를 포함한 트럼프의 가족 사업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법제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은 규제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이죠.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아날로그 자산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 디지털 자산의 전체 시가총액은 지금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대략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2030년 그러니까 5년 안에 이게 10배 정도 수준 4조 달러 가까운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그만큼 많이 성장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자산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른 자산들의 시가총액도 그만큼 비례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해 있겠죠. 이렇게 비트코인을 중앙정부가 사들인다는 것은 예전에 정부에서 금을 사들일 때와 비슷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면 되죠. 기존에는 아날로그 자산, 물질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과 같은 자산으로 준비 자산을 삼았지만은 향후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점점 성장하면서 금을 초월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선점하는 쪽은 큰 이득을 얻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이 가장 선도적으로 디지털 사업, 디지털 자산의 이제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금과 비트코인이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과 비트코인의 자산적 특성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두 자산 모두 유동성 흡수의 역할을 하는 상품 자산입니다. 상품 자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특성이 하나 다른 게 있다면 금은 안전 자산으로 취급을 되면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증시와 똑같이 위험 자산으로 취급이 되면서 리스크 상황에서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자산이 오르는 트렌드에서는 비트코인과 금이 같이 동조성을 보이지만 불확실성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이 관세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동 리스크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나뉘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기준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갑자기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쉽죠. 뭐 이란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비트코인 아까도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황금성과 유동성이 뛰어난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보일 것입니다. 미국 소비자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며 시장에는 금리 인하와 함께 가상화폐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는 암호화폐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미 일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유동성은 비트코인 가격에 뭐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비트코인 사이클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감기 사이클로만 알고 있지만은 뒷면을 보면은 유동성 사이클과도 완전히 맞물려 있거든요. 유동성 확장 사이클 상승기에 비트코인이 같이 상승을 하고 유동성 긴축 시기에 비트코인이 같이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에 탄생했던 게 이제 금융위기 때니까 그때 이제 모든 게 리셋이 됐잖아요. 금융위기 때 모든 그 유동성 사이클이 리셋된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탄생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유동성 사이클이 함께 맞물려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금리 인하를 재개를 한다면은 비트코인 가격에도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되겠죠.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위해선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투기 자산으로 많이들 인식되었는데 요즘은 그러한 인식들이 좀 사라졌을까요? 작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이제 인식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자산 자체가 전 세계 뭐 5, 6, 7위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자산 규모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최강국이 비트코인을 정치, 경제, 금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그에 맞춰서 똑같이 발걸음을 맞추면서 정식 규제화되면서 정규 자산군으로 편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은 계속해서 변화가 될 것이고 현재 이제 각종 자산 이제 펀드의 포트폴리오에 아직 비트코인이 1%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한 3%에서 5% 수준으로 포함이 될 정도로 비트코인의 위상은 앞으로도 계속 커져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처럼 여전히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에서 소외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 엄청나게 저평가된 상황이란 것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지난 4월 구글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면서 비트코인이 글로벌 자산 순위 5위에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자산 순위 1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빠르면 다음 사이클에서 일시적으로라도 금의 시가총액을 위협할 정도로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늦어도 다다음 사이클 정도, 2030년대 초반 사이클에서는 거의 확실하게 금을 제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